미국 경제, 또 어쩌면 글로벌 증시 방향을 결정할 잭슨 홀 미팅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될 텐데, 오늘은 이 문제 미리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떤 부분 특징적이었을까요? 네, 관심이 시작되는 잭슨 홀 미팅인데요. 1년 전에는 사실 대선이 한참 진행 속에 잭슨 홀 미팅이기 때문에 각 이렇게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중앙은행 또 페드 이사들이 그렇게 부담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름휴가철 막바지에 이게 열리니까 분위기가 한참 고조전속에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히 긴장감이 흐른다. 그래서 1년 전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그 증시 모습이 그것을 반영해서 오늘 주가가 사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AI의 붕괴 우려, 샘 울트만에 의해서 얘기했던 AI 붕괴 우려, 이 우려가 누그러지긴 했지만 전체로 3대 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왜 어수선했냐 하면 잭슨 홀 미팅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와이어밍주의 블록체인 심포지움이 끝났습니다. 이 블록체인 심포지움이 끝난 게 와이어주의 이렇게 포시즌 호텔인데요. 잭슨 홀 미팅이 열리는 잭슨 홀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참가하는 사람들이 전부 잭슨 홀 미팅에 참가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블록체인 심포지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왜 참석할까 하는 측면에서 현지에서는 세 가지 시위가 아닌가. 하나는 잭슨 홀 미팅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법정 신용화폐를 만든 사람들 따르는 중앙은행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코인 시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코인 기능을 하니까 화폐 기능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되니까 법정 화폐의 주 책임자들 중앙은행과 중앙은행 이렇게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피벗 금리 인하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있으면 미팅 전에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가서 결국 블록체인 심포지움의 참여자들은 트럼프 키즈거든요. 그 아들내미들도 이제 트럼프 아들내미도 거기 참여했는데요. 사실 그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미리 간접적으로 잭슨 홀 미팅에 압력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세 가지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흐트러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3대 지수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지수별로 보면 소폭 하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시장 초미의 관심사인 이 잭슨 홀 미팅 그 하이라이트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일 텐데, 오늘 밤 11시에 우리 시간으로 이 발언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밤 11시인데요. 사실 상당히 고민은 많을 거예요. 파월 의장이 사실 2017년서부터 의장이 된 이후에 가장 고민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민 사항이 뭘까 하면 시청자 여러분 세 가지 고민입니다. 일단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 많겠죠. 그다음에 어제 의사록이 나왔습니다는 페드 인사들도 지금 트럼프 퀴즈와 이렇게 사실 반 트럼프 인사 간에 분열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경제 지표도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대 채무 증명 관련해서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굉장히 혼조를 나타나고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잭슨 홀 미팅에 어떻게 발언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그 오후 11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이게 24시간을 하면 23시에 이렇게 되는데요. 아시겠으면 그 내용의 고민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이후에 피벗을 추진하다가 올 들어서 사실 이것이 멈췄죠. 그래서 5차례 걸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유는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트럼프 당신 때문에 그렇다. 트럼프 관세발 큐러 레이트 문제로 인해서 체크 스윙하는 과정에서 결국 금리가 5차례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월이 고용시장이 괜찮다.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괜찮다. 이 문제를 들어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를 거절했습니다. 사실 오늘 와이어밍주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 주도했던 이렇게 주가 캔자스 시티거든요. 캔자스 시티의 총재가 제프리 슈미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파월 미팅의 파월 발언의 전제 조건으로 사실 제프리 슈미드가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제프리 슈미드는 뭐냐? 지금 물가가 3%에 근접하고 있다.
목표선 2%에 근접하는 게 아니라 3%에 근접하고 있다. 많은 시그널이 되죠. 이 시각대로 본다면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는 어렵다. 예. 금리 동결적으로 가겠다 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주최 측인 캔자스시티의 제프리 스미드의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오후 11시에 있을 파월 의장의 전제 조건이 아닌가, 전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 베스 해밍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내었던 것은 아까 석 교수가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바로 캔자스시티의 총재의 발언이 오늘 참가자들 사이에 화제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보게 보는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은 양대 채무 지표가 고용과 그다음에 물가죠. 근데 지금 필립스 관계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필립스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간다. 실업률이 부족하면 물가가 올라간다. 예. 그다음에 사실 실업률이 적으면 필립스 곡선에 반대겠어요. 따라서, 예, 양형. 그래 그러면 이제 지금 사태에서는 고용 통계가 좀 부진하죠. 그러면 이 고용 통계 부진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금리는 내려이죠. 근데 지금 5월 있었던 인플레 재발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재점에서 페드의 그 일선 목표가 물가 방지니까 인플레 재벌에 중점을 두겠다 하면 금리 인하는 신호를 안 주겠죠. 이런 각도에서 사실 그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플레 관련과 관계없이 5월 이후에 일자리 창출 건수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중점을 두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에서 지금 주요 의제, 아예 주제 자체가 이 레이버 인 트랜지션, 그러니까 고용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네, 거였습니다. 구조 변화. 네, 이 맞습니다. 구조 변화가 어떤 식으로 있을 거라고 연준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필립스 곡선대로 우리는 지금 고용부터 잘 잡아야 된다가 될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될지 정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고용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고용시장 구조 변화다 했을 때는 이 구조 변화할 땐 쉬프트라는 개념이 있고 예. 체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체인지라는 개념은 일시적 변화입니다. 근데 쉬프트라는 것은 사실 추세가 변한다. 추세가 변하는 것을 체인지와 추세 변화는 어떻게 날까 하는 측면은 고용 통계로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인지와 구조 변화의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냐. 고용과 관련돼서 많은 지표들이 있죠. 오늘 발표했던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있고 실업률도 있고 지금 얘기되는 일자리 창출 건수도 있고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상태에선 체인지와 쉬프트의 과도기적인 상태에선 이 지수별로 혼조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월 이후에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일자리 창출 건수가 급감했던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때 사실 그 파월이 실업률이 변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라.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자 실업률은 뭐냐? 경제활동 중 부분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소위 비자발적 실업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업률 개념이. 자, 근데 일자리 창출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예. 왜 실업률은 올라가지 않고 실업률은 4.1로 유지됐을까? 이건 뭐 그때 당시에도 한번 시청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건수가 해서 대부분 경기 침체를 했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많은 노이즈 현상, 소위 데비에이션 문제, 편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용 창출이 부진하다 해서 8월에는 채권을 사라, 국채를 사라, 국채와 관련된 ETF 사라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5월의 일자리 창출 건수에서 다시 한번 오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계열에서 대거 이탈했죠. 그래서 5월과 2월에 대체로면 그때 종전에 얘기들 14만 건이 1만 건대로 축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7월 달에 당초 예상 12만 건보다도 지금 7만 건대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일자리가 급감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겠죠. 이 관세에 따른 영향이냐? 그러면 트럼프가 민감하겠죠. 근데 관세에 따른 영향이 아니다. 다른 쪽에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스케줄 F를 개점을 해서 고용통계국장을 해고한 것은 전폭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파월 반에서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화면에 나오는 이 숫자대로 지난 5월 이후에 미국의 고용 문제가 이 지표들 나오면서 조금씩 부각될 때 한 의원께서 지금 나오는 고용 지표 미국의 경제 침체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지금
7월 보고서 이후에도 그 시각을 유지하시는지, 또 미국의 고용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말씀도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의 내용을 그 논리를 위해서 얘기했던 자막을 한 자도 수정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서PD한테 이렇게 서PD가 보여줄 겁니다. 예. 요 질문 4번의 자막은 자막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막이 보이면 그때 상기할 겁니다. 자, 일자리 창출권의 중보수는 노동부다. 예. 그래서 이 매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것을 발표한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 7월 보고서 그렇죠. 나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했던.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조사 대상에서 이렇게 보면 기업가 그다음에 금융사를 대상으로 샘플링해서 12만 건 정도 포분을 산출한다. 그런데 이 응답률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샘플 추정이 제대로 됐냐, 샘플링으로. 그다음에 그때도 이제 신행각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여론조사 한다면 사실 집권당이 무섭다. 나는 야당을 찍어야겠다. 뭐 그건 예를 들기지만 예. 또 지금의 여당과 야당을 결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나는 야당이라 투표하지만 지금은 여당에 하겠다. 선거에 가가지고 야당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넌샘플링 에러입니다. 그래서 자꾸 응답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미국이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해질 때는 표본도 잘못 설정하고 어디냐. 자, 보수의 샘플이냐. 그다음에 진보의 샘플이냐. 그리고 그 샘플이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응답 누가 합니까? 조사 결과 시청자 여러분도 잘 응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에러 문제입니다. 샘플링 에러, 넌 샘플링 에러,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시계열상으로는 데비에이션 문제입니다. 편차 문제입니다. 이 편차 문제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 고용통계가 확 부진할 때 대부분 전문가가 경기 침체다. 국채 사라. 국채 관련 ETF 사라. 이렇게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4.19%였습니다. 오늘 4.3%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이번에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굉장히 이렇게 연구된 과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 안에서도 7월에 고용 수치 하향 조정 문제가 어떤 뭐 통계 조작이나 경기 침체는 아닐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크게 주목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살펴볼 부분일 것은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 경제 침체 여부가 결론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루킹스 연구소라든가 대학 연구소에서 왜 5월 이후에 일자리 창출 건수가 급감했을까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브루킹스 연구소 유명한 연구소죠. 그다음 AI 미국의 기업 연구소입니다. 기업에 관련돼서는 가장 정확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기업 경영 연구소 EAEI로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할까? 한때는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 고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파월 발언에서 보면 실업률을 중시해야 된다. 고용과 관련돼서 여러 통계가 있지만 실업률을 중시해야 된다. 실업률은 변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시청자분이 5월 이후에 일자리 창출 건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실업률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갖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업률을 산출하는 요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이 비자발적 실업은 굉장히 올라갔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요 경제활동 인구도 지금 이민이라든가 뭔가에서 기준도 동시에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동시에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는 다소 나중에 설명드리겠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데요. 자, 브루킹스 연구소를 보면 자, 지금은 분모가 되는 이 신규 고용 기준이 만에서 4만 건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보거든요. 그러면 실업률 산출에 분모도 똑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분자만큼 분모도 똑같이 움직였다. 그러면 실업률은 4.2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게 브레이크 이븐 잡 그로스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 브레이크 이븐 잡 이렇게 그로스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과 비용을 뺀 이렇게 손익분기점에 해당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아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5월 2일 1만 건대로 일조라 창출에 감출된 것은 이게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국내 한 증권사 연구원이 크라우드 샴의 법칙을 들어서 12개월째 평균치 대비해서 실업률이 이것보다 뭐 높아지면 샴의 법칙입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NPL 자금 청산됩니다. 하는데 그때 샴의 법칙을 만들었던 크라우드 샴 박사도 예. 맞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5월 2일 일자리 창출 건수가 급감한 것이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세하게 지금 새롭게 나오는 브레이크 이븐 이렇게 예. 그로스 문제, 요 문제 가지고 지금 새롭게 나오는 용어니까 요거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EP가 손익분기점이면 브레이크 이븐 잡 그로스라는 게 이제 실업률 관련한 어떤 분기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새로운 개념이니까 예.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이 많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이제 기업의 CEO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CEO들이 고민하는 사항이 이윤 아닙니까? 손익분기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손익분기점은 뭐냐? 뭐 이윤에서 빼기를 코스트, 비용입니다. 그럼 이제 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는 동일한다. 제로를 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여기 여러 가지 각도 있을 겁니다. 자, 이윤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비용이 증가하면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는 거죠. 거꾸로 이윤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비용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은 그대로 유지하겠죠. 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이븐 잡 그로스는 뭐냐? 자, 앞서 말씀드렸지 위에 실업자 수 대 위에 경제활동 인구다. 실업자와 경제활동자가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업률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기준대로 자 새로운 기준 만에서 4만 건을 기준으로 해서 자 7월 달에 7만 3천 건을 한번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기준이 20만 건 정도 되거든요. 20만 건을 하면 7만 3천 건은 굉장히 부진한 겁니다. 경기 침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시각했죠. 근데 수정된 기준이 되는 만에서 4만 건으로 기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만 3천 건은 어떠냐? 경기 침체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견저한 겁니다. 견저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해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파월 발언이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체인지가 아니라 쉬프트 되는 이런 얘기에서 사실 뉴노멀, 뉴앱노멀의 고용시장에 변화되는 행태를 이렇게 오늘 설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인지와 쉬프트는 노동시장에서 보면 데비에이션 문제, 에러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월 이후에 일자리 창출을 급감한 것이 고용 부족이다. 그러면 고용 부족은 경기 침체다. 하지만 데비에이션 문제다 하면 추세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추세는 자 리귤레이션의 중심 라인은 변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아웃라이어 이쪽 부분입니다. 이거는 버려야죠. 버려야죠. 에러는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데비에이션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중심축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함이.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지금 견저하다는 것을 하니까 자 파월도 매파적 발언, FOMC 의사록의 월러라든가 모만 같은 친트럼프기 이자에는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사람과 달리 전부 뭐냐? 전부 매파적 발언. 네. FOMC 의사록에 나왔죠? 오늘도 와이오밍 캔자스시티의 총재도 물가가 3% 근접한다. 그다음에 클리블랜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쪽의 시각들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가 시청자 여러분, 파월이 오늘 오후 11시에 있을 파월 미팅에서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검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제를 약간 중학교 수학 수준으로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수학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지 않습니까? 좌표 평면이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좌표 자체를 보지 말고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좌표축은 조금 이동하면서 이 숫자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울기가 그대로니까 고용시장을 지금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기울기가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네, 사실 저도 갑작스럽게 예. 다운그레이드 하지만 굉장히 하이랜드로 좀 높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예. 사실 신 앵커의 속뜻이 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예, 거죠. 추세 자체가 예. 중심 라인이 고용시장의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그래프의 얘기입니다. 기울기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고용시장의 근본은 뭐냐? 그동안 파월 의장이 견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이후에 사실 그렇게
일자리 창출 건수가 이렇게 부정하게 나온 것은 고용 시장의 근본이 되는 견조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예. 9월의 FMC 내용에 대해서 또 이번에 잭슨홀 미팅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하지 않게 하고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 퀴즈들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기업에 있는 사람이고 정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통계 작업을 하지 않은 다 아마추어들입니다. 트럼프도 그렇죠. 그다음에 베센트도 그렇죠. 그리고 러트닉도 그렇죠. 다 경제 강력이고 통계에 대해서 그렇게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아마추어가 사실 그 통계에 대해서 제대로 작업한 사람이 메겐 타퍼. 이 사람은 이제 전임 노동국장이 되죠. 이 사람은 제대로 했는데 자기의 구미에 맞지 않고 전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됐던 이제 안토니 같은 경우에도 월별 고용 통계를 없애버린다. 이 사람은 고용 통계에 대해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잘한 사람을 아웃시키고 잘못된 사람, 이분의 아마추어들을 입장을 채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인플레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크레디트 문제, 투명성이냐? 트럼프 당신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고 금리가 동결하는 거지. 자, 우리가 물가 관리를 잘못해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시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죠.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통계 조작을 위해서 전임 통계국장에 날려버렸는데요. 제대로 된 사람 날리고 아마추어가 지금 EJ 안토니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나나 공화국이다. 자기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쓰고 아마추어들을 쓰고 아마추어들이 마치 전문가 인정 이렇게 해서 되는 시각이 바로 바나나 공화국이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으로 향해 보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고용을 바라보는 연준 혹은 경제학자들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최신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런 거를 다 들었을 때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할까요? 네, 어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예. 사실 오늘 방송에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해서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FMC 의사락에서 나온 얘기 7월 달에 이제 이 회의가 됐는데 그 의사락에서 변경된 양대 지표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위에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잠재성률 웃도는 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 4분기에 금리 인하 요구가 됐던 경기 침체 문제에서 해소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 위에 나왔던 고용통계 문제가 물가 문제에서 고용통계 문제에서 다시 나왔던 것이 물가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CPI, PPI 어찌됐든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는 인플레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7월 FOMC 의사록이 어제 발표했지만 그 의사록은 7월 회의거든요. 그 위에 변경된 사실 보면 2분기 성장률이 3%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한 분기 정도 더 봐야 됩니다.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가 PPI라든가 이런 게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일시적이다, 금리 인하다 하는 트럼프 관련된 사람이 사실 이것을 잘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캔자스시티라든가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대부분 연준이사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 트럼프의 관세 영향이 이렇게 본격화되기에는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트럼프의 관세의 영향은 8월 달에 상호 관세에서 예일대 연구소 보면 스무트 하리법에 의해서 나왔던 그때 평균 실효 관세를 18%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반도체에 대해서 200% 때려, 바이오에 대해서 때려, 품목별 관세 본 지금은 예일대가 얘기하는 평균 실효 관세를 보면 오히려 1930보다 더 높아졌을 거로 봅니다. 예. 그럼 인플레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죠. 대부분 예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바로 이제 회의가 있는 것이 9월 FOMC인데요. 역시 이분에 대해서 채권 시행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뭐냐? 오늘 참석자들 처음 나왔을 때 페드의 실현, 독립성 문제가 가장 먼저, 우리도 어제 봤지 않습니까? 예. 독립성 문제가 가장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발언은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파월의 마지막인데요. 뭐 독립성 유지한 쪽으로 마련하겠죠. 그리고 크리어리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강조는 발언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 9월 FOMC까지 트럼프 노이즈, 그다음에 파월 로이스 서로 싸우는 문제,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증시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트럼프 노이즈, 파월 로이스거든요. 이것이 9월 FOMC 회의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 회의에서 결과적으로면 페드 인사들의 금리 의향을 나타내는 사실 그 점도표가 어떻게 수정됐을지, 그리고 그게 근간이 되는 셉에서 보면 6월까지는 성장률을 자꾸 낮췄는데요. 그에 IMF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보면 성장률을 좀 올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셉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이렇게 상향 조정한다면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는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런 대목이 향후에 FOMC까지 증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증시에서도 사실 전조로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약간 어려운 얘기, 제가 쉬운 비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저희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